네, 샬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하브루타 본문 학습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브루타 본문 학습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신다면 삼각형 모양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짝과 짝 이렇게 존재하는 하브루타, 그리고 본문, 우리로 GMT6 커리큘럼이라든지 성경, 그 본문과 본인 짝과의 그 하브루타, 그리고 자신 내면에 있어서의 자아 성찰적인 그런 관계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본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하브루타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가 그려드린 도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학습자, 학습하는 본인과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 본문을 자신과 둘을 짝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우리가 뭐 책이라든지 성경 이렇게 물성적인 것으로 부르지 않고 짝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책 안에서는 이 본문의 주제가 가지는 고유함,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본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연관성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나 물성을 가진 이런 사물이 아니라 정말 소통하는 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본문이 대화의 주제, 여기서는 본문과 학습자가 나누는 그 대화도 되고 짝과 짝, 두 학습자가 나누는 대화도 다 포함하겠죠. 이 대화 주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 짝으로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이 대화 주제를 소개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지만 이 본문이 스스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이 본문이 스스로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본문 자체가 아니라 그 본문을 해석하고 읽어나가는 해석자, 학습자에 있음을 강조함에 있어서 이 상호적인 작용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짝이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 짝이 그렇다면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선 상호작용한다는 그 측면에서 본문은 어떤 확실한 한 가지만의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문이 스스로 짝처럼 어떤 사람이나 인간처럼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 학습자가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오해하거나 자신의 편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을 학습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자신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깊이 파고들어 읽을 그런 책임감, 그리고 동시에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만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학습자가 깊이 이해해야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역설적인 성격을 생각해보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호작용의 그런 특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 본문을 내가 제대로 정말 깊이 이해해야만 본문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본문을 그대로 최대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본문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과정으로는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 그리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단원으로 본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그 실제 모델에 해당하는 실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연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토라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전통 공부와 차이를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삼가는 자기 소멸적 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는 자기 소멸적 태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나의 의견은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특히나 책이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가 없는 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짝이라는 이유를 짝이라 이름 짓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깊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되 나도 죽이지 않고서 나도 정확하게 그럼 그에 응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자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연구에 있어서 하브르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책의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본문이 우리가 단순히 읽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내가 그에 나오는 질문으로 나도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드러내고 본문의 그 이해도 높이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본문을 두고 같이 학습하는 이 짝과의 관계입니다. 이 짝과의 관계에서 그럼 본문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도 이제 성경이나 D6 커리큘럼을 가지고 두 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언제든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한다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옳고 네가 옳다 이런 것을 내가 옳거나 네가 옳거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본문을 그 실마리를 푸는 역할로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역할은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 그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짝과 그 두 학습자가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이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그런 단편적인 결론을 벗어나서 더욱더 높은 관계 그 안에서 나 혼자 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의견에도 경청함으로써 더 높은 둘이 낼 수 있는 더욱더 납득할 만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짝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브르타 학습은 사회적 성취라고 이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를 나감에 있어서도 항상 가지면 좋을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론이 어렵잖아요. 토론을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나의 의견이 무시가 되면 나를 무시했다. 내 인격이 약간 무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브르타 학습은 내 자신의 그런 인격과 이 개별적인 이 학습을 떼어놓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떼어놓은 그 학습 자체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이해하고 반박하고 납득해 가면서 그 위에 더 높은 단계의 고차원적인 해석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회적 성취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보단 둘이 낫다. 인간의 그 사회적인 특성을 가장 높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그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논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짝과 본문과의 관계를 했으면 자신과의 관계도 돌아봐야 하겠죠. 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결국에는 자아성찰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거나 내지는 짝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직면하여 생각하면서 내가 나 자신 내면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의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게 되고 나의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의견 충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런 자신의 벽, 선입견이 본문 해석에 방해가 되는 추측을 피하고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해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성취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브르타 본문의 삼각구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이 삼각형을 보신 것처럼 하브르타와 본문의 관계, 그리고 하브르타 짝과 짝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성찰적인 이런 원을 그리는 이런 관계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이걸 통틀어 봤을 때 하브르타 본문 학습자로 성장한다는 것이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계를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 대해서 후에 나중에 다시 후술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연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과 하브르타 짝 사이의 그 관계에서는 독해 실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생각해서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실습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짝과 짝 학습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대인관계 실습,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드린 것, 말 그대로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이 자신과 일치되지 않도록 그것을 떼어놓는 연습, 대인관계 실습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도 이제 하브르타 짝, 내가 자기 자아와의 그 자아 성찰적인 태도에서도 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진 선입견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가진 벽, 무너뜨릴 수 없었던 벽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이 실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브르타의 여러 가지 원리들은 지금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교육 이론들과 다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이론들은 조금 어려운지라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갖고 있는 중심 사상에 대해서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존 듀의 이론은 이제 하브르타의 학습 방식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활발한 교육적 체험을 통해 지식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상향적 그런 학습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연결되어서 반두라의 사회적 학습 기본 원칙에는 그런 교육적 체험을 통해 지식을 완성해 나가는 상향적인 그런 학습 방식을 위해서는 결국 교사의 주된 임무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브르타 학습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교육적 체험을 디자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교육적 체험을 널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준비를 해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교사가 직접 떠먹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성찰적인 접근 방식, 아까 말했던 자신 내면을 돌아보는 그 방식 관계에서는 실제적이고 이런 풍성한 학습 체험의 기회, 위에서 이야기했던 두 이론에 나왔던 그 풍성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학습 과정을 분석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자아성찰적인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과 짝과의 그 상호작용에서 연결된 이론으로서 그 타인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성장이 학생들의 성찰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
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이론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에는 타인과 잘 대인관계를 성장시키고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 성찰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연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아 성찰적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브르트 학습하면은 뭔가 짝과 짝,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지는 성경 본문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아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이 노출되어 있는 다른 타인이나 본문과의 그런 경험, 수행 과정을 돌아보고 거기서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인 거죠.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그런 부족한 점 내지는 선입견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것이 저는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메타인지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나를 정확히 아는 메타인지가 높아질수록 그 학습 활동 과정을 자신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역량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인식이 생길 때 스스로 평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동기가 더욱더 강렬하게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브르타의 마지막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관계라든지 이런 학습의 끝이 닫힌 종결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가진 열린 종결이라는 것인데요. 학습 과정이라든지 아무리 교사가 준비를 해갔어도 아마 이제 D6를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교사 선생님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아무리 교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어도 이 수업을 해나가고 아니 이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정말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교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종결을 자신이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뭔가 준비할 중간중간에 목적지라든지 주어야 할 도구, 동기를 부여할 무언가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함께 해석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석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함께 해석을 완성하는 것이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게 서로 완성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하게 질문과 대화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의 역할은 그 지속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짝과 짝, 학습자 사이에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그 의견 대립의 순간에도 그게 치닫거나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그런 선을 넘지 않도록 열린 태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여서 더 초월적인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열린 종교의 특성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각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본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를 통해 얻는 결과는 단순히 어떤 선생님이나 한 목회자분이라든지 어떤 교회 하나가 갖고 있는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의 본래 입장도 다 가지되 그것을 초월한 다 이제 아우른 그런 일치를 가져올 수 있거나 일치를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두의 의견을 함께 어우른 논쟁으로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저의 강의는 마쳤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함께 읽어주실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몇 분이 함께 읽어주신다고 하셔서 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읽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건 제가 정리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각자 또 정리하신 부분이 너무 다르고 제가 놓쳤던 부분까지 정리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것은 따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관계적인 것에서 그 짝과의 관계 그리고 본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정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처럼 정리를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하브르타 본문학습의 특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협동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석이 더 나은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할 때는 두 사람 모두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납득할 만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 너와 내가 너 틀리고 내가 맞았어 하면서 대화가 결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꾸준히 서로 나는 더 나은 대안, 내가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마음도 지녀가면서 더욱더 더 좋은 대화,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을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한 대안으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사회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브르타의 그 본문 학습자들이 원활한 하브르타 본문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브르타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이 학습에 있어서의 모습을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 하브르타 본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기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부분인데, 저는 사실 정리할 때 놓쳤던 부분인데 여기서 또 정리를 해 주셔서 한 번 더 짚을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나눔의 이 즐거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비단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와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 놀라움도 느끼고 반전도 느끼고 혼란스러움도 느끼고 내가 가졌던 편견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충격 내지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더욱더 즐거움이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점점 그런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분이 계셨고요. 이것은 제가 삼각구도로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정리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학습의 세 가지 상호작용, 이것은 나, 너, 그리고 그것. 여기서 이제 본문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습 주제가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고 의존적이기도 하면서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학습 주제인 그 본문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깊이와 넓이가 차이날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로 인해서 성숙한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의 실습과 경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브르타 본문학습도 한 번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실습을 꾸준히 해나감에 이어서 그로 인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분은 이 하브르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 삼각구도 뒷부분에 각각의 관계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브르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해 연습, 아까 보여드렸던 본문과의 관계에서 독해 연습이 필요하고 내 내면의 모습에서는 자아 성찰의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학습자 간의 사이에서는 대인관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분은 뒤에 느낀 점을 하나 조금 더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되는 건 없다는 걸 깨달았고 스스로도 노력하고 서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교사의 주된 임무가 하브르타 본문학습을 익히게 수동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교육적 체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라는 그 설명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돕는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달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하브르트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아 성찰의 유의, 그래서 요거는 저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가지로 이렇게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풍성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며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해주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상황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계획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성찰이라는 것이 하브르트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자아성찰이라는 것이 하브르트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이 열린 종교성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지만 논리적으로 꺼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도 질문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본래 입장을 초월한 일치나 논쟁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브르트 학습에서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읽었으면 좀 많이 어렵거나 이랬을 부분이었을 텐데 함께 읽어주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저도 많이 힘이 났었고 제가 놓쳤던 부분도 이렇게 또 달리 정리해주신 분들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많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